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예, 오늘은 좀 결혼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혼 소송하면서 이런 여자분들은 좀 배우자로서는 좀 최악이다.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의 반대 케이스면은 결혼하기 좋은 여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이건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제 화를 참지 못하는 여자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혈질인 사람은 인생에서 걸려야 돼요. 근데 다혈질인데 만약에 다혈질인 게 내 배우자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극단적으로 다혈질이거나 감정 절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화를 표출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소한 것이든 그게 중대한 것이든 내가 일단 화를 나는 것을 일단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제 사실 부부 생활을 할 때 좀 싸움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혈질인 여자는 그 화를 참지 못하거나 말이 순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움이 계속 심해지고 당연히 그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청소 문제, 칫솔 문제, 설거지 문제, 요리 문제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건데 모든 게 싸움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도 점점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여성에 대한 사랑도 식고 이제 싸움이 만약에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일단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좋은 여자고요. 보통 화를 참지 못하는 여자면은 그러니까 바로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사건을 하면서도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모욕이나 폭언 같은 걸 녹음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어보면은 '나라도 이런 사람과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면 좀 화를 순간적으로 한 번씩은 참을 수 있는 사람, 쪼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이혼뿐만 아니라 연인으로서도 큰 문제인데 혼자 있으면 매번 외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힘든데 전문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문직이 어떤 여자를 볼 때 제일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야근을 해야 돼요. 근데 야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내나 연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 "언제 오냐? 언제 끝나냐?" 계속 물어요. 물론 이제 워라밸이 있는 전문직도 있겠지만 그 워라밸이 없는 전문직들이 있어요. 이런 직종은 그냥 야근하는 게 일상인데 계속해서 나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을 구하거나 이러면 진짜 힘들고요. 아무리 가정적인 남자라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거나 사랑을 갈구하거나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계속해서 집에 들어와 있어도 더 사랑을 갈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같이 있어도 정서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족시킬 수 없는 여자라는 거죠.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잘 지내려고 해도 잘 지내지도 않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계속 실망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야근이나 사회생활을 위해서 밤에 시간을 써야 된다.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그냥 연인 간의 싸움 또는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일단 남자 자체를 죽이는 케이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매우 어렵고 이런 이혼으로 가기가 아주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여자를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나중에 남자가 능력적 발전을 꾀할 때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피해 의식이 없는 여자여야 돼요. 근데 이제 피해 의식이 있는 여자면은 무조건 이혼하게 되는 그런 여자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혼 자체가 여자한테 손해다라든지 결혼 생활을 해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추구하지 못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자기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별로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면 이제 여자분이 피해를 입은 게 맞죠. 맞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남편 탓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런 남편을 고른 게 본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피해의식이 있으면은 이런 거를 다 이제 자기가 아니라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거나 망해가거나 잘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거나 이런 모든 거를 남 탓으로 계속해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남 탓으로 돌리면
뭐 당연히 뭐 좋은 말이 안 나가겠죠. 좋은 말도 안 나가고 뭐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라든지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렇다."든지 이런 대사 굉장히 이혼 소송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잘 살았을 거야." 남의 잘못으로 돌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문제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관계도 남 탓만 계속 돌리면은 계속해서 망가지거든요. 다 내 잘못은 아닌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주로 뭐냐 님 잘못, 사회 잘못, 심지어 대통령 잘못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도 사회의 잘못이고 전 대통령의 잘못이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여자면 현실적으로 좋은 결혼 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불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계속해서 열등감으로 표출이 되고 자기 방어 기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 활약률이 진짜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이혼을 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어떻게 되냐면 그냥 쇼윈도 결혼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도 사랑 안 하고 여자도 남자 사랑 안 하는데 뭐 결혼만 유지하고 있다든지 애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여자분들하고 이혼하게 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매번 외로워하는 이런 여성분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혈질인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인제 아이들한테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의식이나 이런 외로움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아이한테도 주입이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족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도 내가 어릴 때부터 피해의식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주입되게 되면은 나중 돼서 이거 거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실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자분들하고는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고 이혼으로 안 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솔직히 그냥 이혼을 어느 정도 제가 뭐 상담을 하면은 권하는 편이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인제 계속해서 뭐 부부 상담이든 뭐든 치료든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나마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저 같으면은 그런 결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혼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사실 사전에 쪼끔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피해의식이나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로움은 이제 연애 때 어느 정도 좀 드러납니다. 주로 이제 연락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연락 문제로 계속해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에는 이거를 쪼끔 의심해 봐야 돼요.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남자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인제 피해의식도 사실 연애 때는 어느 정도 드러나요. 예를 들면 보통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원래는 연애에서는 정치 얘기해 봤자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실 만한 상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회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그 피해의식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네, 오늘은 좀 피해야 할 남자 그리고 이혼할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은 남자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누구나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이제 자세한 내막이나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룰 거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무적으로 경험한 케이스를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강원도 쪽에 근무를 할 때 약간 태백 관련해서 근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탄광 산업이 죽게 되면서 거기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강원랜드가 들어가게 됐죠.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제 도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도박을 하지만 이제 점차 그 도박을 하는 돈이 남의 돈을 가지고 와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점차 자극을 받죠. 예를 들면 내가 원래 1,000,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도박으로 5,000,000원을 따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도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은 이제 하지 않게 돼요. 아까 5,000,000원까지 땄다가 보통 이제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잃게 되면은 '내가 1,000,000원을 또 빌려서 5,000,000원 딸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변인일 수도 있고 뭐 제2금융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빌리고 나서 당연히 도박에다가 이제 쏟는데 돈을 회수를 못 하겠죠. 그렇게 되면 돈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돈 달라고 이제 아우성이 시작이 되고 원래 살고 있던 집의 주소지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이런 행동들이 그 채권 추심과 관련된 법률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법 위반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막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점점 이제 돈을 끌어다 쓰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이제 사채를 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채를 쓰면서 점점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가족들이 그 빚쟁이들로부터 받는 그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본인은 제 경험상으로는 뭐 강원랜드 주변에서 막노동이나 일일 뭐 알바를 하거나 이제 일시적인 주거만 형성을 하면서 살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는 가족들은 사실 내팽개치고 살게 되는데 가족들은 다른 그 빚쟁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이혼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박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놀이로 이제 간혹 즐기는 정도 수준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향후 중독에 빠지거나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박이 제일 대표적인데 제가 도박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제력을 발휘해서 딱 놀이만큼만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내가 얼마든지 외부적 자극이나 내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면 도박이 이제 처음엔 놀이였지만 이제 점점 중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나중에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최대한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놀이로 즐기다가 그냥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도박 중독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제목이나 썸네일 부분을 "이런 남자는 좀 피해라." 이런 류로 이제 올리게 된 거는 여자분들도 당연히 도박 중독이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객관적인 비율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는 도박 중독은 훨씬 더 좀 많은 편입니다. 실제 이혼 실무에서도 그렇고 각종 이제 중독 관련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남성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제 얘기를 이제 좀 남자 위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분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선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가족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하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송을 할 때 그 남편이 돈을 빌릴 땐 "나 도박하려고 돈 빌리는 거야."라고 얘기를 안 할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집에 쓸 돈이 필요해. 생활비로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인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상가사 대리라는 게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는 뭐냐면 가정일과 관련해서 일종의 대리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제 부부가.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빌려주는 사람이 '도박을 위해서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계약 내용에 이제 이게 포함돼 있다라고 하면은 도박을 위해서 돈을 빌린 거 자체는 사실은 일종의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원랜드나 이런 게 아니고 사설 도박 같은 경우에는 다 불법이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무효로 보고 이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인제 그 법에서 특별 규정으로 "이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 해당을 하게 되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그전까지 뭐 소송이나 당연히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괴롭힘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인제 그 도박 중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아버지한테 이제 매달 생활비를 한 50만 원 정도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보내주는데 그 돈을 이제 50만 원을 받자마자 바로 도박장에 가서 다 탕진을 하시는 분을 제가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이 처음에 이제 빚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의 고혈, 그러니까 가족의 노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가족의 희생을 이제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본인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라는 걸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박의 경우에는 그 남자분들이 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통 술과 도박 무조건 피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꼭 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먹는 그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충동 조절이나 어떤 행동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도박에 빠지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도박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첫 번째는 돈 문제, 당연히 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의 파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좀 걸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게임식으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 자체를 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것도 사설 도박이 되면은 이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위험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박을 시작을 하면 게임 정도 수준으로 그냥 적당히 즐길 수도 있겠지만, 뭐 가족 간에 이제 뭐 명절에 뭐 고스톱을 치든 이러한 정도 수준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 빠지게 되면은 그 절제가 안 되고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한 중독 상태로 꼭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스스로 불행에 빠져들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게 좋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중독 그 자체도 문제지만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사실은 배우자로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 번 이 도박의 맛을 들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돈을 쉽게 벌어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더 힘들게 버는 경험은 사실 못 해요. 이게 이제 그 유흥 쪽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하고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시간당 50만 원, 100만 원을 벌어 봤어요. 그러면 시간당 10,000원, 20,000 원짜리 일을 인간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미 경험해 본 돈의 수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1시간당 얼마를 벌어 봤다는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오히려 망칠 수 있는데, 도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유흥 쪽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박에 한번 빠졌던 분들은 완전히 벗어난다는 개념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머릿속에 내재돼 있고 머리에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고, 당연히 이제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걸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도박 중독에 한 번이라도 빠져봤던 사람은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뭐 친구로든 아니면 당연히 배우자로든 조심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도박은 항상 가족들의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주변 지인들의 어떤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주변 지인의 결혼식을 다녀왔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1,000만 원도 못 모은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입니다. 제 지인 중에 3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30대 중반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5년 넘게 연애를 했다고 해요. 이제 제 지인은 그 여성분한테 그 힘든 시절을 지켜줬다라는 감사함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분하고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여자분은 직업이 뭐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여성분은 유치원 교사이고 근데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이 혼자서 결혼 비용을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집도 혼자서 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의문을 가졌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해당 여성분은 24살부터 일을 한 유치원 교사셨고요. 30대 중반까지 일했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일을 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라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모은 게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뭐 맛통론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지만 30대 남자분들이 이제 여성이 모아놓은 돈을 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경제관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관념을 갖춘 여자를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 모아놓은 금액이나 액수,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동반자로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이 이제 사실 절대적인 자산을 보는 그 약간 셔터남 같은 그런 남자들도 있죠. 물론 있는데 보통은 제 주변에서는 그 액수 자체보다는 여자분이 번 소득, 그러니까 얻는 월급 대비 얼마를 저축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월 2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병원비 등 집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50% 이상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적어도 진짜 이것까지 좀 힘들다고 하면은 최소 30%는 저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를 기준으로 하면요, 월 2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1년에 7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적금 같은 걸 붓는다고 하면은 금액이 당연히 좀 늘어나겠죠. 여기에다가 그 30대 중반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년 정도를 일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썼다고 가정해도 한 7천만 원 정도는 모았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일한 기간,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벌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축한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쌓아놓는 저축한 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경제관념이 좋은 여자가 좋다라는 부분은 사실 되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아놓은 돈은 그 사람의 여러 부분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평소에 소비 습관도 보여주고, 제가 특히 사실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통제력이나 자기 절제력이에요. 거기다가 저는 사실 이 모아놓은 돈이 일정의 그 사고 능력,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 잃은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평소에 버는 소득이 고정적이죠.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에 따라 좀 달라지는 직장들, 대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소로 버는 돈이 정해져 있고, 이런 버는 소득이 고정적이라고 하면은 그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돈은 당연히 부업을 뛰지 않는 이상은 이제 소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제가 사건을 접하거나 개인회생 사건 같은 걸 접해서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나눠보면은 아끼는 것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법을 몰라서 못 아끼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게, 절약이라는 부분도 동시에 지적인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서도 좌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지 소비를 줄이고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사고 능력일 수가 있고, 동시에 제가 이제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이러한 그 견문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 객관적인 메타인지 능력, 이런 게 사고 능력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고 능력이 자기 절제력이나 자기 통제력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어떤 물품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으로 해결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들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똑같은 옷을 살 때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현명하게 뭐 세일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사서 평소 살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양질의 옷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약이라는 것도 판단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관념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그 사람의 개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똑똑함, 그러니까 즉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부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요, 이거는 이제 이웃집 백만장자나 여러 책에서도 등장하는 부분인데, 배우자의 경제관념, 그리고 배우자의 소비 통제 능력이 그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검소함도 어쩌면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스킬과 능력이라는 얘기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은 사실 성공한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은 절약하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자수성가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원래 집에 부가 많이 쌓여 있었던 분들은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사용하고 돈을 버는 것, 두 가지 모두 종합적으로 사고 능력이 필요하고, 소비를 절제하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사고해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많이 듣는 게, 흔히들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에는 지능이나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대부분 갖고 있으시지만, 절약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다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회생 상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끼는 방법, 그리고 이쪽으로 고민을 하거나 사고를 발전시킨 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와 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집안의 경제는 기울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배우자의 요건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똑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학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겠죠. 당연히 좋지만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굉장히 배우자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도 당연히 결정적으로 이런 그 사고 능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에도 당연히 이 사고 능력과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결국에 돈을 모아본 사람이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이러한 여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에 그 사람이 모아놓은 돈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소비를 권장하고 지향하는 시대에서 사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여성분과 결혼을 한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 영상의 결론은 돈을 모을 줄 모르는 사람은 배우자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펀닝입니다. 오늘은 여자 인생을 박살내는 최악의 남자 특징, 특히 이제 결혼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어떤 남자 유형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혼 사건을 전제로 한다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주로 어떤 폭력적 성향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러니까 극단 값에는 좀 남성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이제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소외된 중년 남성에 대한 영상을 저번 주 금요일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준으로 이혼 상담 사유 중에 여성 측에서 가장 많았던 게 남편의 부당한 대우였어요. 이제 부당한 대우라는 거는 가정폭력이나 폭언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제가 그때도 이제 남자 측에서는 이제 뭐 경제 갈등이나 뭐 등등등을 말씀드렸고, 여자 측에서는 그 부당한 대우가 이제 제일 그 상담 사유로 많았다라는 거죠. 표적인 게 직접 때리는 거,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 그리고 되게 이제 욕설 등을 계속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변명은 항상 이래요. 뭐 실수로 그랬다, 뭐 술 먹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라고 하는데, 폭력의 성향이 이제 바뀌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술과 연관돼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술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그 가정폭력으로 인정받는 케이스를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기소되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가 있는데, 보통 25,000에서 한 35,000건 정도 연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건 유형은 당연히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재물손괴, 물건 부시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다만 위 통계는 가정폭력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거라서 이제 정확하게 아내에 대한 폭행만 생각을 하면 건수는 좀 줄어들 거예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꽤 적지 않은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제가 경험하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는 정말 간혹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제 통제 성향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제 폭행을 한 당사자는 이 내 가족, 이 여자, 내 아이들을 소유하고 통제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이혼에도 잘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해서 이제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제 소송을 뭔가 대응을 전혀 안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버티는 그런 케이스를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가족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잘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폭행이 반복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제가 과거에 경험한 케이스 중에서 3차례 이혼 소송을 취하했던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혼 소송 걸었다가 뭐 화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잘못했어, 이제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소송했다가 취하했다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걸 3번이나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이제 대화 같은 게 이제 녹취록이나 예술서, 그리고 녹음으로 듣게 돼요. 뭐 땡땡녀나 막 이러면서 돈 보내라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케이스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도 많고요. 당연히 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집에서 계속 술 먹으면서 가정폭력하고, 뭐 와이프한테 뭐 돈 보내라, 뭐 해라, 이렇게 계속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도 하고, 뭐 술 안 사오면 다 때려 부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좀 접하고, 뭐 심한 표현들도 사실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같은 남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지위나 가치를 이제 밖에서 인정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껴야 되는 사람한테 이제 권위를 보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가족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강한 남자들은 뭐 폭력을 통해서 여자를 굴복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자가 존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존중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통해서 뭐 자신의 권위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범죄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이제 최악의 남자 특징 중에 이제 당연히 가정 폭력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알코올 상용 장애를 해서 이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이제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3.4배 정도 높은 편인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정 폭력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술도 적정하게 음주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 중독은 아니겠죠. 근데 가정 폭력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주 먹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솔직히 좀 자주 접하는 편이었고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여성도 알코올 중독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압도적으로 남성의 알코올 의존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남성은 조금 감소 추세고 여성은 증가 추세인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봐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훨씬 많이 겪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먹으면 당연히 인생을 망가뜨리겠죠. 가정관계뿐만 아니라 맨날 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인 상황에서 무슨 발전적으로 삶을 추구하고 자산을 축적하고 이런 게 안 되죠. 아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술값으로 나오는 비용이 거의 몇백씩을 술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알코올 중독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모임을 많이 하면서 항상 술 모임을 많이 다니는 알코올 중독 케이스가 있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하는 알코올 중독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알코올 중독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관계나 뭐 커리어, 뭐 직업적인 부분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이제 술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늘 이제 술독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면 이제 아내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고치기도 어렵고요. 이제 고치려고 하면 병원에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고 남편은 대부분 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법에서 그 보호 입원이라고 하죠. 흔히들 강제 입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호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강제로 입원시켜서 일단 진단을 받아보게 하고 필요하면 보호 입원을 하는 이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만약에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보호 입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보호 입원 제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시도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혼을 이제 고민을 하시라고 솔직하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거는 쉽게는 고칠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이게 그 제가 표에서도 아까 띄워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50대, 60대 남자의 경우 확 늘어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과거부터 술을 먹으면서 문제가 됐던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50대, 60대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50대, 60대의 알코올 중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술은 당연한 얘기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하면은 당연히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은 아마 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주변에서 한두 명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커리어, 소득, 관계 모든 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건강이나 체력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술에 빠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뭐 치매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나 굉장히 이제 사고 능력이 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에서는 이제 후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년후견이나 뭐 한정후견이라고 해서 예전에로 말하면 금치산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행동을 하게 하거나 계약을 하게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은 이제 여자 인생 박살내는 아주 최악의 남자가 가진 부분이죠. 저도 이제 술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이제 첫째가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플 때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이제 둘째는 자기 전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술을 먹지 않는다인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람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든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유지를 하려면 무언가 의존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특히 의존할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남자들 중에서는 그게 술인 경우가 있다는 거고 이제 안 좋은 일을 술로 잊으려고 하면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가 항상 혼탁한 상황에서 주변 상황만 악화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도 있고 회피하려는 경향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자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쁨에 너무 취해서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면 당연히 또 기쁨에 취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실수를 하거나 오만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잠자기 전에 술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수면은 매일 해야 되는 행위죠. 내가 자고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고 있을 텐데 자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면 의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혼 사건에서 경험하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혼 사건 하면은 진술서를 써오라고 해요. 이게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평소에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고 주당 몇 회를 먹고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적어오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꼭 술을 밥과 동시에 반주를 항상 걸쳐서 먹고 또 동시에 자기 전에 또 술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아주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화 법칙에 따라서도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은 이게 강화되면 먹는 양도 늘어나고 먹는 날도 늘어나게 그리고 조건부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기 위해서 먹어야 돼. 그러면 매일 자야 되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술을 먹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을 하면서 제가 봤던 부분을 통해서 술 중독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좀 이런 원칙을 세워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었고요. 여자 인생을 박살내는 최악의 남자는 물론 도박도 있고 뭐 투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가정폭력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도 망치는 건 당연하고 가족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제 심리적 공포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은 약간 연관성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는 무조건 이혼을 권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경제력이나 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를 꼭 고려해 보시고 이혼하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를 받아보고 이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호 입원 제도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케이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좀 이혼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집에서 가정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럴 때는 이혼을 하시라. 빨리 진행할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비혼주의가 아니었음에도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40대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이유, 이제 눈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볼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기저에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원래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상황들이 제일 대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해서 눈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래부터 비혼을 추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번 주변에 여사친들만 있다인데 당연히 여자분들은 남사친보다 여사친이 많은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남자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을 하게 되는 데에는 주변의 여사친들의 입김이나 이야기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나 결혼의 경우에는 상대방 성별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가능하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생각이나 여자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어떤 걸 보는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남자도 반대로 당연히 여자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의 생각이 아니라 남자에 대한 거를 여자 친구들, 여사친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 판단을 한다는 거죠. 주변에 여자인 성별의 친구들과만 연애 상담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여초 커뮤니티에서만 소통을 하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에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대화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공감의 대화가 좀 더 많죠. 그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과거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책에서도 이 남녀의 사고 차이, 특히 인간관계를 구성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많이 설명을
설명을 했었는데 관계 구성에 있어서도 이 남자와 여자가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 편입니다. 뭐 이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진 바 있었고요. 어쨌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사친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공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로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의 실제적인 생각이나 남자들의 어떤 가치관 같은 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애와 결혼 상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남자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여자분들 중에 눈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남자친구를 만나보는 경험이 한몫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그들의 장점을 계속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상형을 그리게 되는데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지니까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사람 보는 눈만 높아진 거예요. 본인은 그대로인데 사람 보는 눈만 높아진 경우가 안 좋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남자들도요,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를 남자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성욕이 크게 작용하니까 결혼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자와도 하룻밤을 보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까지 어차피 갈 생각이 없이 그냥 연애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절대 결혼할 만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오래 연애하고 오래 시간을 보낼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연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런 연애는 짧게 진행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런 케이스를 접하게 되면서 사람 보는 눈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국 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연애를 할 때는 남자들은 훨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는 연애 때는 상향 연애가 된다는 거죠. 상향 연애가 되기 때문에 이 상향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내가 결혼할 때에도 연애 때 만났던 남자와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눈이 높아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사람과 결혼까지 간 것도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연애 상대로 굉장히 높은 상대를 하다 보니까 눈을 낮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애로 만났던 최고치의 남친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할 만한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지는 게 이런 케이스들인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좋은 인성에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항상 중요하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진화 심리학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할 때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거나 배우자에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다릅니다. 뭐 남자는 당연히 외모나 약간 번식 등의 가치를 중점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여자분들은 당연히 남자의 능력, 지위, 돈 이런 걸 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연애와 결혼을 하려면 반대 성별이 생각하거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매력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결혼에 대한 피해의식인데요. 이게 또 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제도가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혼 시에 당연히 나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할 거고 결혼이 손해인데 그럼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보상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심리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사람은 피해의식이 생기면은 뭔가 보상심리,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남자가 어떤 금전적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게 더 안 좋은 거는 계속 권리처럼 생각하게 되고 눈높이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결혼 생활이 고되고 힘들고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면만 강조를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 성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 시각에 따라서 타인도 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고기를 좋아하면은 상대방도 고기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고기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고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감을 이런 어필하는 방식, 이 호감을 어필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사실은 상대방 성별에게는 매력이 급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지위나 평판 때문에 대놓고 싫다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나도 고기 좋아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내 가치나 내가 어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연애나
결혼 상황에서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남자친구한테 1시간마다 연락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친구에게 1시간마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답장을 하면서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을 느끼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당연히 이렇게 1시간마다 연락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남자분은 일에 집중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시간마다 연락을 하는 여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속으로는 남자분 입장에서는 지쳐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1시간마다 표현하고 나같이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도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대부분의 남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눈이 높아지는 건데,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쓴소리나 지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분에게 쓴소리나 지적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뭔 줄 아세요? 대부분 적당히 맞춰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만나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원래의 가치보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를. 연애에서 지적을 받아보는 여성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지적을 받아보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결혼 상대자로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되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어떤 배우자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 파트너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원하지만, 그러니까 비혼은 아니에요. 비혼이신 분들 말고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하지 못한 케이스의 여성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업이 변호사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법률사무소로 연애 결혼 상담이나 멘토링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분이 곤란한 상황들이 많아서 차라리 제가 그냥 아예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상담을 안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다가 이게 법률사무소에 계속 연락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법률적인 일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게 있어서, 차라리 혹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식으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담이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법률사무소로는 연락을 안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법률사무소는 법률상담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30대 남자가 결혼을 왜 포기를 할까?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죠. 거의 절반 정도만 결혼을 할 정도로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제 주변의 여사친들이 저한테 소개 등을 부탁을 하면서 30대 남자들이 먼저 대시를 안 한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남성이기도 하고 당연히 제 친구들도 대부분 30대겠죠. 제 친구들도 결혼을 포기를 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각색을 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 월 세후로 한 300만 원 조금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때는 조금 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대학도 나오고 취업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결국에 취업이 됐는데, 아주 좋은 대기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일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한 중간쯤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연애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다양하게 했었는데, 취직 후에는 월급의 한 50% 정도는 저축을 하면서 현재 경기도 외곽 소재의 아파트를 대출을 포함해서 구매를 해서 살고 있고요. 물론 아주 고가의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회사는 서울이어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죠. 스스로 A씨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는 하지만 대출 빚을 갚고 이러다 보면은 생활 사치를 부릴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30대 남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A씨는 이제 소비는 절약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재테크 이야기도 나눕니다. 결혼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는 늘 단골 소재로 등장을 하지만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고 연애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A씨는 당연히 연애도 안 하고 있고요. A씨는 이제 결혼을 사실상 포기를 했는데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여자친구를 만나기는 했지만 회사 생활에 치이는 부분도 있고 출퇴근 시간도 있고 연애에 에너지를 쓰기도 좀 힘든 귀찮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진돼서 집에 퇴근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때 때 맞춰주던 연애에도 좀 실증이 난 그런 상황이어서 별로 연애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간혹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쓰고 있고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었다라는 거를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결혼을 하면 자기는 희생만 하고 생활 수준이 떨어질 거를 걱정을 하고요. 이성에게 인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소외감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결혼을 해도 이제 희생만 늘어나고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열심히 대출 빚을 갚으면서 남은 돈 중에 일부 부분을 재테크를 제외하고는 취미생활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캠핑 즐기기도 하고 낚시를 다니기도 하고요. 게임도 즐깁니다. 자신이 버는 월급으로 대출 갚고 재테크할 돈을 빼도 취미생활 할 정도는 되고 있고 나름 살만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혹 외로움도 느끼지만 현실이 생각보다 냉혹하고 자신의 미래나 노후 준비를 생각하다 보면은 결혼에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주변에서 친구들을 통해서도 보는 일반적인 30대 남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A씨의 이야기는 제 주변 남성인 친구들이고요.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창회나 중고딩 때 동창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저도 그랬지만 웨딩 카페에서 결혼 비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내용이 보통 3, 4천만 원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집을 마련하는 비용은 별도죠. 그래서 집까지 생각을 하면은 결혼에 엄두가 안 난다는 친구들이 많기는 했고요. 실제 30대 남성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등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40% 정도, 그러니까 30대 남성 중에 미혼 남성의 40% 정도가 결혼 자금 부족을 결혼을 안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1위였고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30대 청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3%가량이 결혼자금 부족을 비혼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자금 부족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놓고 보면 결혼자금 부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건 맞는데 그리고 집값이 비싼 것도 맞고요. 이걸 또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 결혼을 꺼리게 되는 이유의 본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결혼자금 부족 그 자체보다는 결혼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동반자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나 사회적 요소도 되는 거고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솔직히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결혼을 진행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생활 수준이 있는데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나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같이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라면은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혼자 사는 것,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캥거리족을 제외한다면 혼자 살 때보다는 둘이 같이 거주하고 같이 소득을 올리는 게 생활비는 줄어들고 소득은 올라가니까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생존에도 유리한 선택인데도 결혼을 왜 안 할까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같이 힘든 것을 보듬어 주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솔직히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게 이제 보통은 책임감과 관련되기도 하고 미래의 내 생존에 대한 부분이 염려돼서이기도 하죠. 굉장히 좀 서글픈 부분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나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청년 시절, 특히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 적령기가 20대 후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돈이 부족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충분한 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나 될까 싶은 거죠. 일부 굉장히 큰 부자들, 금수저나 아니면 20대 때부터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돈을 버신 분들이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 사업으로 큰돈을 버시는 분들도 30대에 이르러서 버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20대 때부터 벌써 성공한 분들은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등장하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은 많지는 않은 거죠. 돈이 없는 게 정상이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선 평균이고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흐름에서는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혼인율과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A씨의 사례를 통해서 30대 남자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인 이유, 자유의 박탈, 책임을 다했을 때 얻는 보상이 적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여가생활을 결혼하면 즐길 수 없다, 책임감 때문에 즐길 수 없다라는 부분도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혼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같이 노력을 하고 일도 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일을 응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같이 보듬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아내도 저랑 결혼하고 나서 피아노도 치고 약간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결혼을 했다고 반드시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배우자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자분들 중에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으시고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결혼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자신이 이제 인생을 같이 걸어갈 거고 같이 노력을 할 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 힘들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자주 해주신다면 아마 결혼으로 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제가 영상에서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땐 당연히 좋은 사람 보는 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갖춰져 있고 이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전제에서 결혼이 좋은 거지, 결혼을 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산 축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지만, 인생에 있어서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돈이 상당한 문제,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인간이 좀 더 높은 행복을 느끼려면은 여기에 인간관계나 사회적 인정,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결혼을 하려는 노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거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 향후에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나 이런 가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산 축적의 면에서도 같이 모으고 같이 이제 축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비혼주의가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좀 포기하신 상황에 있는 30대 남성분들이라고 하면은 추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